선희 씨,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삽시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 하나 곁에 있다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그때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식들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늦게 온 인연이라 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저는 그 집에서 분명 함께 사는 사람인데도 꼭 있어야 할 때만 불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슬그머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어떤 자리로 생각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만난 건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서 나간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나가는 것만으로도 오전이 채워지니까요.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다니는 진짜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배움이라기보다는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요. 한진표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편이 아니었고 수업 중에 잘못 치라고 나서도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붓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을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반듯해 보이는 어른이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안 가져갔고 처마 밑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서더니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어요. 자기가 쓸 우산을요. 저는 근처라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13년 동안 아무도 먼저 우산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제가 알아서 잘한다고 믿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안 보여서인지 그런 걸 챙겨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끔 수업 끝나고 같이 걷게 됐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방향이었고 걷는 속도가 비슷했고 두 사람 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나이가 들면 침묵을 채우려고 억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진표 씨는 부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저보다 몇 해 더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자식이 1명 있는데 멀리 산다고 연락은 자주 오지만 얼굴은 잘 못 본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인데 각자 바쁘게 산다고요. 서로 비슷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선희 씨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손이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말을 뒤늦게 들었을 때 사람이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삽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입술이 떨렸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차리던 밥상이 머릿속에 지나갔거든요. 남는 반찬을 덜어놓고도 다 못 먹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결국 버리던 그 밥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미정이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 사람 뭘 얼마나 안다고요? 나이 들어서 재혼이 쉬운 줄 알아요? 아들 준호는 좀 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내는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긴 한데
제대로 알아보긴 하셨어요? 자식도 있다면서요. 상대방 집사람들이랑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한 발 물러섰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먼저 간 뒤에도 저는 늘 내 의견보다 주변 반응을 먼저 봤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디서 나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65살이 되도록 제 선택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엄마도 알아. 그냥 한 번만 엄마 믿어봐. 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들도요. 그게 찬성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일단은 그걸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혼은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쪽 자식들 몇 명이 자리를 함께했고 형식보다는 인사 자리에 가까웠어요. 진표 씨 쪽 자식은 먼 곳에 있어서 영상으로 얼굴을 비췄고 그쪽 조카라는 분이 대신 나왔습니다. 한수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인사는 반듯하게 했지만 눈이 자꾸 제 쪽보다 다른 데를 향했어요.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냥 낯을 가리나 보다 했습니다. 재혼 첫날 밤 진표 씨는 따뜻한 보리차를 타서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배려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노년의 하루였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함보다 평범함이 더 귀하다는 걸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진표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도 중간에 끊지 않았고 제가 끝내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13년 동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으니까요. 이 결혼은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기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도가 채 2달을 못 갔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전화 한 통에서였습니다. 저녁을 막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진표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실에서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평범한 통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제가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진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한명자 씨요. 진표 씨 친누나이고 혼자 사는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종종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집에서 쓰러져 지금 응급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진표 씨는 바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가족이 생긴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쁠 때만 같이 있는 게 가족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도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킷을 챙겨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저는 진표 씨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보호자 확인을 받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표 씨는 자꾸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며칠 좀 같이 봐주면 안 될까요? 저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야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부부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며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2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서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랐지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치료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 쪽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며칠 옆에서 거들다가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은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할 때도, 검사 동의서를 받을 때도, 식사 보조가 필요할 때도 전부 보호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저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진표 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둘이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고 밤에는 제가 먼저 들어가 쉬고 진표 씨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진표 씨가 아무래도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싶었으니까요. 그 잠깐이 하루가 됐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됐습니다. 진표 씨는 낮에 한 번씩 병원에 얼굴을 비쳤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조카한테 연락해뒀다. 곧 올 거다. 그 말만 하고 또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말 하지 않았어요. 가족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싶었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명자 씨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며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가 보호자가 맞나 하고요. 그런데 병실에 진표 씨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었으니까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설명은 길었습니다. 치료 계획이며 앞으로의 재활 방향이며 퇴원 이후 돌봄 방식까지요. 저는 그걸 다 듣고 나서야 이게 단순히 며칠 옆에 있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한명자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상태였는데 눈은 또렷했어요. 그 눈빛이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 저는 그때 잘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함에 더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밥을 떠드렸습니다. 손을 잘 못 쓰시니까 제가 다 해드려야 했거든요. 숟가락에 밥을 얹고 국을 조금 적셔서 천천히 드셨는지 확인하고 그걸 한 끼, 두 끼, 세 끼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병원 연락이 전부 제 번호로 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진표 씨 번호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고, 보호자분 오실 수 있냐고, 주치의 선생님이 상담 원하신다고. 그 연락이 전부 저한테 왔습니다. 진표 씨한테 말했더니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제 번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가 바꿨는지는 몰랐지만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쓸 건지 아니면 가족이 돌볼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건 진표 씨와 얘기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진표 씨는 전화를 받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당신이 판단해서 해요. 나는 믿으니까. 믿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말로 결정을 제 어깨에 얹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때는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믿어서 맡기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전문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진표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일단 간병인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간병인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요. 저는 그게 진표 씨한테 가야 할 연락이라고 했는데 간병인은 보호자분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연락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그게 저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저는 완전히 보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시가 식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어떤 순간에만 나타났거든요. 처음 입원했을 때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틀을 넘기는 동안 시가 쪽 사람은 진표 씨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한수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진표 씨 조카라고 했어요. 명자 씨 쪽으로도 조카가 되고 진표 씨 쪽으로도 조카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입고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눈이 자꾸 딴 데를 봤어요. 그 재혼 자리에서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눈이 이상하게 자꾸 비켜갔습니다. 수철 씨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로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족이 왔으니 이제 내가 좀 빠져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가 됐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서 수철 씨가 나온 뒤로 병실 쪽 일은 다시 전부 저한테 왔습니다. 수철 씨는 뭔가 의논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고 실제로 병실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전부 보호자한테, 즉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중요한 말이 오갈 때는 수철 씨가 나타나고 밥 챙기고 서류 들고 대기하는 건 저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뭐가 이상한 건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피곤했고 몸이 무거웠고 잠이 부족했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진표 씨는 그 무렵 병원에 오는 횟수가 더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됐어요. 오더라도 30분 있다가 나갔고 병실에서 한명자 씨 손이라도 잡고 있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저는 진표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오래 못 있는 거냐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 말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몸 안으로 그냥 흘러내려갔습니다. 흡수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힘드시겠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며 말을 건넸어요. 저는 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가족인가요? 그 집 가족인가요? 재혼한 지 2달이 됐고 법적으로는 아내가 맞는데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그날 목이 잠겼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피곤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뭔가를 알아버린 건지 그게 뭔지 아직은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가 처음부터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설계된 건 아닐까 하는 것. 그 생각이 들었다가 지워졌다가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그런데 설마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수철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숙모님이 보호자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동의서 같은 거요. 숙모님, 저를 부르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철 씨가 직접 병원에 와서 의료진을 만날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르지 않았거든요. 서류는 제가 하고 자리는 수철 씨가 채웠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반복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가가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말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요. 그때쯤 되니까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침 6시쯤 눈이 떠졌어요. 자명종이 없어도요. 병원에 며칠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거든요. 눈을 뜨면 먼저 핸드폰을 받습니다. 밤사이 병실에서 연락이 온 게 있는지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일단 읽고 나서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병원 편의점에서 뭔가 하나 사서 먹고 병실로 들어가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명자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찾았어요. 간호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요. 눈빛으로 부르는 거라 말은 없었지만 그 눈이 저를 향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가엾었어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셔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세수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물리치료 시간이 되면 휠체어 밀어서 모셔다 드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엾음이 아니라 당연함 같은 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면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기다리는 거라기보다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뭔가가 조금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2주를 넘어가면서 저는 제 생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건 이틀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냉장고에 있던 것들은 다 상했을 거고 화분에 물도 제대로 못 줬을 거고 제가 다니던 문화센터 수업은 이미 몇 번을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한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데가 없었거든요. 진표 씨한테 말을 꺼냈어요. 어느 날 진표 씨가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려는 걸 붙잡고요. 여보, 나도 이제 슬슬 좀 교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몸도 한계가 있으니까. 진표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요. 누나가 안정이 되면 그때 정리하게.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 말이 처음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말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려먹기에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진표 씨는 30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 천장을 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기도 했고 지금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한수철 씨가 병원에 나타나는 패턴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퇴원 이후 계획을 논의할 때,
수술 관련 동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면 꼭 나타났어요. 그리고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르지 않아서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보호자분들 다 오시면 설명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보호자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싶어서 따라 들어갔는데 수철 씨가 슬쩍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냐?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명이 끝나고 나서 수철 씨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안 대표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집안 대표요. 그럼 저는 뭔가요? 며칠째 여기서 밥 드리고 세수 도와드리고 서류 들고 다니는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뭔가 어색한 걸 느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확인하시는 건지. 저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다 하시는데 왜 결정은 저 사람이 하고 다녀요? 간병인 아주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제가 느끼고 있던 게 비로소 말이 됐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상한 거라고 누군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사람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길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따라올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뭉뚱그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제 번호로 바뀐 것, 간병인 비용 문제가 저한테 넘어온 것, 수술 동의서 서류를 제가 준비한 것,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 면담에서는 제가 배제된 것. 하나씩 적다 보니 줄이 꽤 길어졌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와닿아서요. 적어놓고 보니까 분명했습니다. 저는 책임은 다 지면서 권한은 하나도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진표 씨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눈 건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진표 씨가 오랜만에 저녁 무렵에 왔어요. 한명자 씨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저는 진표 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하나 물어볼게요. 진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내가 준비했고 간병인 연결도 내가 했고 병원 연락도 다 내한테 오는데 정작 의사 선생님 면담은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수철 씨가 결정한다고 했다던데 그게 맞아요? 진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말할지 고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부치들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피부치.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부치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법적으로 아내인데 저는 피부치가 아닌 건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았는데 그 말들이 전부 목 어딘가에서 걸려버렸어요. 그래도 선희 씨가 옆에 있어줘서 누나가 많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다는 말이요.
그 말이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진표 씨는 그날도 일찍 나갔어요. 그 다음날 딸 미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라는 말 대신 미정이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엄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사람 간병을 왜 엄마가 해요? 저는 전화를 받고 병원 복도 구석에 서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야. 남편 누나야. 엄마, 재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쪽 가족들은 왜 안 와요? 왜 엄마가 거기 있어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한테 그 말을 듣는 게 이상하게 더 서러웠어요. 위로가 아니라 질책처럼 들렸거든요. 일단 끊자.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이 밝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카트 소리가 나고 어디선가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그 소음 안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결심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결심했어요. 이제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거요. 뭘 할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분명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또 적기 시작했어요. 진표 씨가 한 말, 수철 씨가 의사 선생님께 한 말, 제 번호로 온 연락들,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한명자 씨가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눈을 자꾸 문 쪽으로 돌렸고 손가락을 이불 위에서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봤지만 말을 잘 못하시니까 표정으로만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오늘 오전에 수술 전 최종 보호자 면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술 날짜를 확정 짓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표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면담이 있으니 오전에 와달라고요. 진표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철 씨한테도 연락이 갔는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날이니까 다 모이겠거니 했어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복도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수철 씨가 왔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함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철 씨 누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표 씨도 왔어요. 셋이 복도에서 먼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병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로 오셔서 보호자분들 다 오셨으면 면담실로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복도로 나오니까 수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숙모님은 여기 계셔도 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여기 계셔도 된다는 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 결정의 자리에 당신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요. 저는 한 발짝 멈췄습니다. 수철 씨 옆에 있던 그 여성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진표 씨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바닥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보호자 아닌가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수철 씨가 잠깐 저를 봤다가 눈을 비켰습니다.
가족 면담이라서요. 가족. 그 단어를 그 사람이 쓰는 방식이 저를 가족에서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뭔가를 더 말하면 제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있었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트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은 늘 그렇게 돌아갔어요. 제가 서 있든 말든 상관없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수철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았어요. 무언가 결정이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수술은 다음 주 초로 잡았습니다. 숙모님은 수술 당일 아침에 오셔서 환자분 챙겨주시면 됩니다.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요.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챙기는 건 저한테 맡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화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냥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수철 씨, 잠깐요. 제가 불렀습니다. 수철 씨가 멈춰서 돌아봤어요. 저는 그동안 여기서 보호자로 연락도 받고 서류도 챙기고 간병인도 연결하고 밥도 드리고 했는데요. 정작 면담에는 왜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수술 결정 같은 중요한 건 왜 저는 빠지는 거냐고요. 수철 씨 얼굴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당황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 계산하는 건지.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게 웃음이었습니다. 숙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지나가던 보호자 몇 분이 걸음을 늦췄어요. 복도가 넓지 않았거든요. 수철 씨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재혼하신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 집안일인데 그걸 숙모님이 다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나서시는 거 아닌가요? 돈 얘기 나오니까 본색 나온다는 말을 저한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복도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움직였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멈춰서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어요.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멀리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그 시선들이 전부 저한테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표 씨를 봤습니다. 진표 씨는 수철 씨 옆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이 진표 씨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뭐라고 해줘요. 눈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 뭐라도 해줘요. 진표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철 씨 옆에 있던 그 여성이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수발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집안 결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하다는 말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수고비 드릴게요. 그 말이랑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 아내가 아니라 일을 잘해준 외부인 취급이었어요. 목이 꽉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는데 여기서 눈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보이면 지는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흔들리면 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대로 이용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글자만 하고 돌아섰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이으면 제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명자 씨는 자고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 미정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엄마, 나 병원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 할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딸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미정이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복도에서 나눈 이야기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이제 그만 나와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가 괜히 그런 집에 들어가 고생하는 거라고. 괜히 그런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질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은 저를 걱정하는 건데 왜 그 말이 저한테 칼처럼 들어왔는지 아마 제가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도 부드럽게 받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엄마 잠깐만 혼자 있을게.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미정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추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 준호한테서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 사람들이랑 엮이면 엮일수록 엄마만 손해야. 엄마 편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결론은 엄마가 알아서 빠져나오라는 거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같이 해결하자는 말도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요.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고 울었어요. 소리는 안 냈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울면서도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슬픔이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재혼 2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집안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했고 남편은 제 편을 들지 못했고 자식들도 제각각의 이유로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혼자 버텼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그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하고 끝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동안 적어두었던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진표 씨가 제 편을 들어주거나 수철 씨가 스스로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닫거나 그런 일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건 더 긴 기다림뿐이더라고요. 병실로 돌아오니 한명자 씨는 여전히 자고 계셨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병실 안은 의료기기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동안 적어두었던 것들이 꽤 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제 번호로 바뀐 것, 간병인 연결과 비용 문제가 저한테 넘어온 것, 수술 동의서 서류를 제가 준비한 것, 면담 자리에서 제가 배제된 것, 그리고 복도에서 수철 씨한테 들은 말까지요.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흐트러진 것들이 아니라 방향이 있었어요.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려먹되 저한테 권한은 주지 않는 방향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병원에서 온 문자들을 전부 캡처해서 별도로 저장했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는 것, 보호자 확인 요청, 간병인 비용 안내, 약제 수령 요청, 전부 제 번호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내용이 명확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분 눈에 보이는 걸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아주머니는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뒤로 사모님이 안 계신 날이 없었어요. 밥도 다 사모님이 챙기셨고 연락도 다 사모님한테 갔고요. 저야 뭐 본대로 말씀드리면 되죠.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단단한 것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준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진표 씨와 나눈 통화 중에 제가 녹음해 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녹음할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통화하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였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제 안에서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진표 씨가 한 말이요. 당신이 좀 맡아주면 된다.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당신밖에 없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이걸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일 이름도 적어두고 날짜도 메모해 뒀어요. 수술 날이 됐습니다. 수철 씨가 이른 아침에 병원에 나타났어요. 수술 전 처치가 시작됐고 한명자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철 씨가 손을 잡았고 진표 씨가 누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어요. 억지로 앞에 나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한명자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진표 씨는 수철 씨 옆에 앉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누가 정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간격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철 씨와 진표 씨는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복도를 걷거나 했어요. 대기실 자판기에서 따뜻한 걸 하나 뽑아다가 진표 씨한테 내밀었는데 진표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철 씨는 제가 내민 것 하나 없었어요. 굳이 줄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대기실로 나오셨습니다. 잘 됐다고 했어요.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수술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사람이 다쳐 있는 건 제 감정과 별개로 걱정이 됐거든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수철 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요. 그런데 설명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전 서류 처리해 주신 분 맞으시죠? 수철 씨가 살짝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직접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회복 이후 재활 과정, 퇴원 후 돌봄 계획, 다음 외래 일정. 그걸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 수철 씨가 끼어들려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마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저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엔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기록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상담 창구가 있다는 건 안내문에서 봤어요. 입원 환자 가족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가 이날은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재혼한 지 2달 된 것, 남편 누나의 입원으로 제가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 연락과 서류와 간병인 연결까지 제가 다 했는데 정작 결정 자리에서는 배제된 것, 복도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선생님은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기록상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어머님이시고 의료비 관련 연락도 어머님 번호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면 보호자 지정과 비용 책임 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제 상황을 제대로 읽어줬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관련 부서에 확인 후 보호자 지정 방식과 비용 처리 경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 간 갈등 관련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철 씨가 병원에 왔는데 병원 측에서 수철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보호자 지정과 비용 처리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수철 씨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를 알아채린 눈빛이었습니다. 숙모님이 병원 쪽에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수철 씨를 봤습니다. 보호자로서 당연한 절차를 밟은 거예요. 짧게만 말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철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병원 측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고 수철 씨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진표 씨가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철 씨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진표 씨는 의외로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 내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심했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있겠지, 미안하다는 말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가족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희 씨가 좀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옆을 봤습니다. 진표 씨 옆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따뜻함도 안도감도요. 처음 우산을 내밀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우산이 배려였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병원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복도는 언제나 저렇게 끝이 있고 저는 언제나 그 복도 어딘가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한명자 씨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입원한 날부터 그날까지 제가 빠진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태어나는 날만큼은 가지 않았어요. 전날 밤에 결정했습니다. 가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 있을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표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어요. 다만 마음이 이미 다른 결정을 하고 있었고 그 결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무언가를 챙기게 되고 또 버티게 되고 또 한 번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음이 싫었어요. 진표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괜찮냐는 말도 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오히려 저한테는 분명한 말처럼 들렸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어느 만큼인지를 그 두 글자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집이었어요. 병원에 다니는 동안 집이 낯설어졌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래 환기를 못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화분은 반쯤 시들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제가 급하게 나가던 날 그대로 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든 화분에 물을 줬어요.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줬습니다. 싱크대 컵을 씻었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이 다시 제 공간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 있었어요.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까도 울었고 어제도 울었는데 또 났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고 그냥 뒀어요. 병원 화장실에서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그냥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가벼워졌어요. 뭔가 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마지막 망설임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저장해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며칠 뒤에 찾아갔어요. 저보다 젊은 여성 변호사 선생님이었는데 말씀이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재혼한 경위, 2달 동안 있었던 일들, 병원에서의 일, 복도에서 들은 말, 녹취 파일, 문자 기록까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자료들을 보셨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으시더니 잠깐 멈추셨어요. 당신이 좀 맡아주면 된다. 이 부분이요. 이건 명확한 역할 위임 발언이고 보호자 등록 기록이랑 연결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충분히 의미 있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이 그냥 분한 마음에 긁어 모은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은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제가 부담한 비용들, 간병인 연결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처리된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진표 씨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상담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퇴원 후 진표 씨는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한명자 씨는 요양시설로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수철 씨가 알아봤다고요. 병원 일이 정리됐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진표 씨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그런데 막상 밥상 앞에 앉고 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됐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진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서는 충분히 긴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진표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 일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혼까지 갈 일이에요? 갑자기라는 말이요. 저한테는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2달 동안 쌓인 게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갑자기였던 거예요. 그게 또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일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할 거 알아요.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할 거도 알고요. 진표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할 말을 제가 먼저 해버리니까 뭘 더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는 2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아내 대접을 못 받았어요. 보호자 서류는 내 이름으로 하고 간병인 비용 연락은 내한테 오고 밥 드리고 세수 도와드리는 건 내가 하는데 중요한 결정 자리에는 내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 나오니까 본색 나온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때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나요? 진표 씨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건 수철이가 좀 심했던 거고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퇴원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말이 없었다는 건 나중이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남은 인생 혼자 밥 먹지 말자고 했을 때 나는 진짜로 믿었거든요. 목이 잠길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울면서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진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정인지 할 말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진표 씨는 처음엔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며칠 지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걸요. 간병 기간 중 제 이름으로 처리된 비용들은 변호사 선생님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고 그게 제대로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재혼한 지 2달 만에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류를 받아드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딸 미정이와 아들 준호한테는 그날 저녁 연락했습니다. 미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 말이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결정한 거면 잘 된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는데 걱정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아이 다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이 이번엔 덜 아팠어요. 저도 서툴렀으니까요. 우리 셋 다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반찬 두어 가지를 만들었고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상이 작았어요. 혼자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13년 동안 이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혼자 먹던 밥은 쓸쓸했어요. 남는 반찬이 아깝고 밥상이 너무 넓었고 그 넓음이 작고 비어 있다는 걸 느끼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작은 밥상이 작은 대로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딱 제목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외로워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는 않아요. 65살에도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그 마음이 저를 그 결혼으로 데려간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결혼에서 배운 게 있어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제 자리를 내주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거요. 누군가 옆에 있고 싶다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소모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시간들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힘들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문화센터에 다시 나간 건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그 수업이요.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 수업이 제 것이었는데 누군가 때문에 못 가는 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어요. 한동안 쉬었더니 감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붓을 움직이면서 조금씩 돌아왔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쉬어도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천천히 제 속도로요. 제 인생까지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만 그걸 좀 늦게 말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음번엔 더 빨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은 혼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차린 밥이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